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경제금융 용어들을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를 보면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1. 가계부 실위험 지수. 이것은 집에서 빌린 돈을 잘 갚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지표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철수네 가족이 한 달에 300만 원을 벌고 은행에서 1억 원을 빌렸다고 해봅시다. 매달 갚아야 하는 돈이 너무 많거나 집이나 재산이 적으면 위험가구가 될 수 있어요. 이 지수가 100이 넘으면 돈을 갚기 어려울 수 있다는 신호랍니다. 이 가계수지. 이건 우리 집에서 한 달 동안 번 돈과 쓴 돈을 비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영인의 가족이 이번 달에 400만 원을 벌고 350만 원을 썼다면 50만 원이 남았죠. 이걸 흑자라고 해요. 반대로 벌은 돈보다 더 많이 썼다면 적자가 되는 거예요. 3. 가계 순저축률. 우리 가족이 번 돈 중에서 얼마나 저축했는지 보는 비율이에요. 민수네 가족이 한 달에 500만 원을 벌어서 100만 원을 저축했다면 저축률은 20%가 되는 거죠. 이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를 위해 돈을 많이 모으고 있다는 뜻이에요. 4. 가계 신용통계. 우리나라 모든 가정이 은행이나 카드회사에서 빌린 돈이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는 통계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전체 가정이 빌린 돈이 작년보다 늘어났다면 가계부채가 증가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5. 가계처분 가능 소득. 우리 가족이 마음대로 쓰거나 저축할 수 있는 돈을 말해요. 예를 들어 아빠가 월급을 400만 원 받았는데 세금으로 50만 원을 냈다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3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6. 가계은행. 은행이 망했을 때 잠깐 그 일을 대신해주는 은행이에요. 예를 들어 A은행이 어려워져서 문을 닫게 되면 사람들이 맡긴 돈을 찾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가계은행이 임시로 A은행의 일을 대신해서 사람들이 돈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7. 가동률. 공장이 얼마나 열심히 물건을 만들고 있는지 보여주는 숫자예요. 예를 들어 과자 공장이 하루에 최대 1000개를 만들 수 있는데 지금 800개를 만들고 있다면 가동률은 80%가 되는 거죠. 가동률이 높으면 경기가 좋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8. 가변 예치 의무제도.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올 때 이 일부를 잠깐 맡아두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외국 투자자들이 갑자기 우리나라에 많은 돈을 가져오면 환율이 급격하게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의 일부를 한국은행에 6개월 정도 맡겨두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돈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답니다. 9. 가상금리. 기본금리에 추가로 더하는 금리를 말해요. 예를 들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기본금리가 3%인데 신용이 좋지 않으면 1%를 더 내야 할 수 있어요. 이 추가로 내는 1%가 바로 가상금리예요. 신용이 좋을수록 가상금리는 낮아진답니다. 10. 가상통화.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만 쓸 수 있는 돈이에요. 비트코인이 가장 유명한 가상통화죠. 예를 들어 게임에서 쓰는 게임머니처럼 실제 지폐나 동전이 없고 디지털로만 존재하는 돈이에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로 만들어져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어요. 11. 가상통화 공개. 새로운 가상통화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파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새로운 회사가 자기네 코인을 만들어서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거예요. 주식시장에 회사가 처음 상장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금지되어 있답니다. 12. 간접금융과 직접금융. 간접금융은 은행을 통해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철수가 은행에 저축을 하면 은행은 그 돈을 영인의 회사에 빌려주는 거죠. 직접금융은 은행 없이 바로 돈을 주고받는 거예요. 영인의 회사가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서 철수가 직접 사는 것처럼요. 13. 간접세와 직접세. 직접세는 내가 번 돈에 대해 직접 내는 세금이에요. 예를 들어 소득세나 재산세가 있죠. 간접세는 물건을 살 때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이에요. 과자를 사면 그 안에 부가가치세가 들어있는 것처럼요. 14. 감독자협의회. 여러 나라에서 활동하는 큰 은행이나 금융회사를 감독하기 위해 각 나라 감독기관들이 모인 모임이에요. 예를 들어 미국 은행이 한국에도 지점이 있으면 미국과 한국 감독기관이 함께 모여서 이 은행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15. 갑기금. 외국 은행이 우리나라에 지점을 열 때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돈이에요. 예를 들어 미국 은행이 한국에 지점을 내려면 최소 30억 원 이상을 갑기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해요. 이 돈은 지점이 잘 운영되도록 보증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16. 거시건전성 정책. 나라 전체의 금융 시스템을 안전하게 지키는 정책이에요. 예를 들어 은행들이 너무 위험한 대출을 많이 하면
경제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미리 규칙을 만들어서 큰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예요. 17거액 결제 시스템. 아주 큰 금액의 돈을 은행끼리 주고받을 때 쓰는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어 A은행이 B은행에 100억 원을 보낼 때 한국은행의 하는금융망을 통해서 안전하게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큰 돈은 특별한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안전하답니다. 18거액 익스포저 규제. 은행이 한 사람이나 한 회사에게 너무 많은 돈을 빌려주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이에요. 예를 들어 한 은행이 한 회사에만 너무 많은 돈을 빌려줬는데 그 회사가 망하면 은행도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 자본금의 일정 비율 이상은 빌려주지 못하게 제한하는 거예요. 19 결제. 돈을 주고받는 일이 완전히 끝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철수가 영희에게 물건값 1만 원을 보냈는데 영희 통장에 그 돈이 들어와서 확정되면 결제가 완료된 거예요. 은행 간에도 큰 돈이 오갈 때 이런 결제 과정이 일어난답니다. 20 결제 리스크. 돈을 주고받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말해요. 예를 들어 철수가 영희에게 돈을 보냈는데 컴퓨터 오류로 돈이 제대로 안 갈 수도 있고 은행이 갑자기 문을 닫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위험들을 결제 리스크라고 해요. 21 결제 부족 자금 공동분담제. 은행 중에 하나가 돈을 못 갚을 때 다른 은행들이 함께 나눠서 부담하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A은행이 100억 원을 못 갚으면 B은행, C은행, D은행이 나눠서 그 돈을 대신 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한 은행 때문에 전체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22 결제 완결성. 한 번 끝난 돈 거래는 절대 취소할 수 없다는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 철수가 영희에게 돈을 보내서 결제가 완료됐으면 나중에 철수가 마음이 바뀌어도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해야 금융거래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답니다. 23 겸업주의와 전업주의. 겸업주의는 한 금융회사가 은행 업무도 하고 증권 업무도 하고 보험 업무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업주의는 은행은 은행 일만 증권사는 증권 일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겸업주의 나라에서는 은행에 가서 예금도 하고 주식도 사고 보험도 들 수 있어요. 24 경기. 나라 경제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회사들이 물건을 많이 팔고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면 경기가 좋다고 해요. 반대로 회사들이 어려워하고 사람들이 돈을 안 쓰면 경기가 나쁘다고 하죠. 경기는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한답니다. 25 경기 동향지수. 경기가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방향만 보여주는 지표예요. 예를 들어 이 지수가 50보다 크면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거고 50보다 작으면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10개의 경제지표 중에 7개가 좋아지면 70%가 되는 시기죠. 26 경기 수능성. 경기가 좋을 때는 더 좋아지고 나쁠 때는 더 나빠지는 현상을 말해요. 예를 들어 경기가 좋으면 은행들이 돈을 더 많이 빌려줘서 경기가 더 좋아지고 경기가 나쁘면 은행들이 돈을 안 빌려줘서 경기가 더 나빠지는 거예요. 27 경기 조절 정책. 정부나 한국은행이 경기를 조절하기 위해 쓰는 방법들이에요. 예를 들어 경기가 너무 안 좋으면 세금을 줄이거나 금리를 내려서 사람들이 돈을 더 쓰게 만들어요. 반대로 경기가 너무 과열되면 금리를 올려서 돈을 덜 쓰게 하는 거죠. 28 경기종합지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하나로 합쳐서 만든 지수예요. 예를 들어 생산량, 판매량, 고용 등 10가지 지표를 합쳐서 하나의 숫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 지수가 올라가면 경기가 좋아지는 거고 내려가면 나빠지는 거랍니다. 29 경상수지. 우리나라가 외국과 물건을 사고 팔거나 서비스를 주고받으면서 생긴 돈의 차이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자동차를 100억 원어치 팔고 석유를 80억 원어치 샀다면 경상수지는 20억 원 흑자인 거예요. 30 경영실태평가. 금융감독원이 은행이 얼마나 건강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검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은행의 자본은 충분한지 대출은 안전하게 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해서 등급을 매기는 거죠. 이 등급이 좋으면 그 은행은 안전한 은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30일 경영지도 비율. 금융위원회가 은행들에게 지켜야 한다고 정한 비율들이에요. 예를 들어 BIS 자기자본 비율이나 유동성 비율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 비율을 못 지키면 금융위원회가 그 은행의 경영을 개선하라고 요구할 수 있답니다. 32 경제성장률. 1년 동안 나라 경제가 얼마나 커졌는지 보여주는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 작년에 우리나라가 생산한 물건과 서비스의 가치가 100이었는데 올해는 103이 됐다면 경제성장률은 3%인 거예요. 33 경제심리지수. 기업가와 소비자들이 경제를 어떻게 느끼는지 조사한 지수예요.
예를 들어 사람들에게 경제가 좋아질 것 같은지 물어봐서 낙관적으로 답한 사람이 많으면 이 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심리가 좋으면 실제로 경제도 좋아질 수 있답니다. 34. 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들이 모여서 경제 발전과 무역 확대를 위해 협력하는 국제기구예요. 줄여서 OECD라고 부르죠. 우리나라는 1996년에 가입했어요. 회원국들은 서로 경제 정책을 공유하고 도와주면서 함께 발전하려고 노력한답니다. 35.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는 일을 하거나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회사에 다니는 아빠나 일자리를 찾고 있는 대학생이 여기에 속해요. 비경제활동 인구는 일을 안 하고 찾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전업주부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여기에 속하죠. 36. 경제후생지표. 국민들이 실제로 얼마나 행복하고 잘 사는지를 측정하려는 지표예요. GDP는 경제 규모만 보여주지만 이 지표는 여가 시간이나 환경 같은 것도 함께 고려해요. 예를 들어 돈은 많이 벌어도 공해가 심하면 실제 삶의 질은 낮을 수 있잖아요. 37. 경직적 물가지수. 가격이 잘 안 변하는 물건들만 모아서 만든 물가지수예요. 예를 들어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담뱃값 같은 것들은 정부가 관리해서 가격이 자주 안 바뀌잖아요. 이런 물건들의 가격 변화를 따로 보면 미래 물가를 더 잘 예측할 수 있어요. 38. 계절 변동 조정 시계열. 계절 때문에 생기는 변화를 빼고 진짜 경제 흐름만 보려는 통계예요. 예를 들어 겨울에는 난방비가 많이 나가서 물가가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매년 반복되는 거잖아요. 이런 계절적인 요인을 빼면 진짜 물가 변화를 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39. 계좌 대체. 주식이나 채권을 살 때 실제 종이를 주고받지 않고 컴퓨터로 계좌만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철수가 영희에게 주식을 팔면 실제 종이 주식을 주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서 철수 계좌에 주식을 빼고 영희 계좌에 더하는 거죠. 40. 고객 확인 절차. 은행이 고객이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예요. 예를 들어 계좌를 만들 때 신분증을 확인하고 본인이 맞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쁜 사람들이 돈 세탁 같은 나쁜 일을 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랍니다. 41. 고용률. 일할 수 있는 나이의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일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 15세 이상 사람이 100명인데 그중 60명이 일을 하고 있다면 고용률은 60%예요. 고용률이 높을수록 더 많은 사람이 일자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42. 고용보조지표. 실업률만으로는 알 수 없는 고용 상황을 더 자세히 보여주는 지표예요.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더 많이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나 취업을 포기한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실제 고용 상황을 더 정확히 알 수 있답니다. 43. 고용유발 효과. 어떤 산업에 돈을 투자하면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생기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건설 산업에 100억 원을 투자하면 50명이 일자리가 생기고 서비스 산업에 투자하면 80명이 일자리가 생길 수 있어요. 산업마다 일자리를 만드는 효과가 다르답니다. 44. 고정금리. 돈을 빌릴 때 처음 정한 금리가 끝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은행에서 1년 동안 연 4% 금리로 돈을 빌렸다면 1년 내내 4%를 내는 거예요. 중간에 시장 금리가 올라도 내려도 상관없이 계속 4%랍니다. 45. 고정금리 무채권.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이자를 주고 만기에 원금을 돌려주는 가장 기본적인 채권이에요. 예를 들어 3년 만기 5% 채권을 샀다면 매년 5%씩 이자를 받고 3년 후에 원금을 돌려받는 거예요. 46. 고정분류 여신. 은행이 돈을 빌려준 것 중에서 돌려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대출을 말해요. 예를 들어 빌려간 회사가 3개월 이상 돈을 안 갚고 있거나 사업이 많이 어려워진 경우에요. 은행은 이런 대출에 대해서는 손실에 대비한 돈을 미리 준비해둬야 해요. 47. 고정이하 여신 비율. 은행의 전체 대출 중에서 돌려받기 어려운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는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 은행이 100억 원을 빌려줬는데 그중 5억 원이 돌려받기 어렵다면 이 비율은 5%가 되는 거예요. 이 비율이 낮을수록 그 은행이 건강한 거랍니다. 48. 고정자본 소모. 공장의 기계나 설비가 쓰다 보면 낡고 닳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기계를 사서 1년 동안 썼더니 가치가 9천만 원이 됐어요. 그럼 1천만 원만큼 고정자본 소모가 발생한 거예요. 이건 생산비용으로 계산해야 해요. 49. 고정환율제도와 자유변동환율제도. 고정환율제도는 정부가 환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달러를 항상 1200원으로 고정하는 거죠.
자유변동환율 제도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이 자유롭게 변하는 거예요. 오늘은 1달러가 1200원이었다간 내일은 1250원이 될 수도 있어요. 50 고통지수.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을 숫자로 나타낸 거예요.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서 만들어요. 예를 들어 물가가 3% 올랐고 실업률이 4%면 고통지수는 7이 되는 거예요. 이 숫자가 높을수록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더 힘들다는 뜻이에요. 50일 골디락스 경제. 경기도 좋고 물가도 안정적인 최고로 좋은 경제 상태를 말해요. 이름은 동화에서 나온 거예요. 곰 3마리 집에 들어간 골디락스가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딱 좋은 수프를 먹은 것처럼요. 경제도 너무 과열되지도 침체되지도 않은 딱 좋은 상태를 말한답니다. 52 공개시장 운영.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서 채권을 사고 팔면서 시중에 풀리는 돈의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중에 돈이 너무 많으면 한국은행이 채권을 팔아서 돈을 회수하고 돈이 부족하면 채권을 사서 돈을 공급하는 거죠. 53 공공재. 모든 사람이 함께 쓸 수 있는 것들을 말해요. 예를 들어 공원, 도로, 가로등, 경찰, 소방서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한 사람이 써도 다른 사람이 쓰는데 지장이 없고 돈을 안 내도 쓸 수 있어요. 주로 정부가 세금으로 만들어서 제공한답니다. 54 공급 사용표. 우리나라에서 어떤 산업이 무엇을 얼마나 만들고 어디에 썼는지 자세히 보여주는 표예요.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이 1년 동안 100만 대를 만들었는데 그중 80만 대는 국내에서 팔고 20만 대는 수출했다는 걸 이 표에서 볼 수 있어요. 55 공급 탄력성.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과자 가격이 10% 올랐을 때 과자 공장이 생산량을 20% 늘렸다면 공급 탄력성이 높은 거예요. 반대로 가격이 올라도 생산량을 별로 못 늘리면 공급 탄력성이 낮은 거죠. 56 공매도.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빌려서 파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철수가 삼성전자 주식이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면 친구에게 주식을 빌려서 10만 원에 팔아요. 나중에 주가가 8만 원으로 떨어지면 그때 사서 친구에게 돌려주고 2만 원을 버는 거죠. 57 관리변동환율 제도. 환율이 기본적으로는 시장에서 정해지지만 정부가 필요할 때 개입해서 조절하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환율이 갑자기 너무 많이 오르면 정부가 달러를 팔아서 환율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자유롭지도 않고 완전히 고정도 아닌 중간 형태랍니다. 58 관리통화제도. 정부나 중앙은행이 돈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예요. 옛날에는 금이 있어야만 돈을 찍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경제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만큼 돈을 만들 수 있어요. 경기가 안 좋으면 돈을 더 풀고 과열되면 줄이는 식이죠. 59 교환사채.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나중에 다른 회사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이에요. 예를 들어 A회사가 B회사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교환사채를 발행하면 나중에 투자자가 B회사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60 교환성통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을 말해요. 미국 달러, 유로, 일본엔, 영국 파운드 같은 돈들이에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일본에 가서도 엔으로 바꿔서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어디서나 환전해서 쓸 수 있는 돈을 교환성통화라고 해요. 60일 구매력 평가환율. 실제로 물건을 사는 힘을 기준으로 계산한 환율이에요. 예를 들어 맥도날드 빅맥이 한국에서 5,000원, 미국에서 5달러면 진짜 환율은 1달러당 1,000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빅맥지수라고도 부른답니다. 62 구속성 예금. 은행이 돈을 빌려주면서 억지로 예금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회사가 은행에서 1억 원을 빌리는데 은행이 그중 2천만 원은 예금으로 넣으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이건 불공정한 거라서 금지되어 있어요. 63 구인 배율. 일자리 수를 일자리를 찾는 사람 수로 나눈 거예요. 예를 들어 일자리가 70개 있는데 이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100명이면 구인 배율은 0.72 되는 거예요. 1보다 크면 일자리가 사람보다 많다는 뜻이고 1보다 작으면 사람이 일자리보다 많다는 뜻이에요. 64 구제금융. 회사나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돈을 빌려줘서 살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큰 회사가 망하면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일자리를 잃고 경제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정부나 국제기구가 돈을 빌려줘서 회사가 다시 일어서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65 구조적 이익률. 은행이 안정적으로 꾸준히 벌어들이는 이익의 비율이에요. 이자로 버는 돈이나 수수료 같은 것에서 운영비를 뺀 거예요.
예를 들어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가 잃었다 하는 건 포함 안 하고 꾸준히 버는 돈만 계산하는 거랍니다. 66 국가 경쟁력 지수. 나라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숫자로 만든 거예요. 교육 수준, 기술력, 도로나 항만 같은 시설, 정부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요. 세계경제포럼 같은 국제기구에서 매년 발표한답니다. 67 국가 신용등급. 나라가 빌린 돈을 잘 갚을 수 있는지 평가한 등급이에요. 예를 들어 무디스나 스탠더드 앤 푸어스 같은 회사들이 각 나라의 경제 상황을 보고 A 같은 등급을 매겨요. 등급이 높으면 그 나라는 믿을 만하다는 뜻이고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어요. 68 국가 채무. 정부가 나라를 운영하면서 빌린 돈의 총합이에요. 예를 들어 정부가 도로를 만들고 복지 정책을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세금만으로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요. 이렇게 정부가 빌린 돈이 쌓이면 국가 채무가 되는 거예요. 69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 정부가 국민이나 회사에 돈을 줄 때 컴퓨터로 바로 계좌에 넣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회사가 정부에 물건을 팔았을 때 옛날에는 수표를 받아서 은행에 가야 했는데 이제는 바로 회사 계좌로 돈이 들어와요. 빠르고 편리하죠. 70 국고대리점. 한국은행 대신 정부의 돈 관련 일을 대신해주는 은행 지점들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세금을 낼 때 한국은행에 직접 가기 어려우니까 가까운 은행에 가서 내잖아요. 그 은행들이 바로 국고대리점이에요. 71 국고수표. 정부가 돈을 줄 때 쓰던 수표예요. 지금은 거의 안 쓰고 컴퓨터로 바로 이체하지만 비상시를 대비해서 아직 제도는 남아있어요. 옛날에는 정부로부터 돈을 받으려면 이 수표를 받아서 은행에 가야 했답니다. 72 국고전산망. 정부와 한국은행과 여러 은행들을 연결해서 정부 돈을 관리하는 컴퓨터 네트워크예요. 이 망을 통해서 세금 받고 정부 지출하는 모든 일이 전자적으로 처리돼요.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답니다. 73 국내 공급 물가 지수.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건의 가격 변화를 보여주는 지수예요. 국내에서 만든 물건뿐만 아니라 수입품까지 다 포함해요. 원재료, 중간재, 최종재로 나눠서 물가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볼 수 있어요. 74 국내 신용. 은행들이 정부, 기업, 가게에 빌려준 돈을 다 합친 거예요. 예를 들어 은행들이 기업에 100조 원, 가게에 50조 원, 정부에 30조 원을 빌려줬다면 국내 신용은 180조 원이 되는 거예요. 이 숫자가 늘면 경제에 돈이 많이 풀린다는 뜻이에요. 75 국내 총생산. 한 나라에서 1년 동안 만들어낸 모든 물건과 서비스의 가치를 합친 거예요. 줄여서 GDP라고 해요. 예를 들어 삼성이 스마트폰을 만들고 학원이 교육 서비스를 하고 식당이 음식을 파는 모든 것의 가치를 더하면 GDP가 되는 거예요. 76 국내 총투자율. 나라 전체 소득 중에서 투자에 쓴 비율이에요. 투자란 공장을 짓거나 기계를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1년에 100조 원을 벌었는데 그중 30조 원을 투자했었다면 총투자율은 30%가 되는 거예요. 77 국민계정체계. 나라 경제의 모든 활동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돈이 어떻게 벌리고 어떻게 쓰이는지를 산업연관표, 국민소득 통계, 자금순환표 같은 여러 통계로 만들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거랍니다. 78 국민대차대조표. 특정 시점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빚을 정리한 표예요. 예를 들어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땅, 건물, 기계, 금융자산이 얼마고 빚은 얼마인지 계산해서 순재산을 알 수 있어요. 79 국민부담률. 국민이 내는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다 합쳐서 GDP로 나눈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 GDP가 100조 원인데 세금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합쳐서 30조 원을 냈다면 국민부담률은 30%예요. 국민이 실제로 부담하는 정도를 보여줘요. 80 국민소득. 나라 전체가 1년 동안 번 소득을 말해요. 넓은 의미로는 GDP와 비슷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임금, 이자, 지대, 이윤을 다 합친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얼마나 잘 사는지 알 수 있는 지표랍니다. 81 국민소득 삼면등가의 법칙. 국민소득을 생산, 분배, 지출 어느 쪽에서 계산해도 똑같이 나온다는 법칙이에요. 예를 들어 공장에서 만든 물건의 가치, 그 물건을 팔아서 노동자와 사장이 나눠 가진 소득, 그리고 소비자가 그 물건을 사는데 쓴 돈이 다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82 국민처분 가능 소득. 국민이 자유롭게 쓰거나 저축할 수 있는 소득이에요.
국민총소득에서 외국에 준 돈을 빼고 외국에서 받은 돈을 더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보여주는 지표랍니다. 83. 국민총소득. 한 나라 국민이 생산활동에 참여해서 받은 소득의 총합이에요. 줄여서 GNI라고 해요. GDP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번 돈은 빼고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번 돈은 더한 거예요. 84. 국부펀드. 나라가 가지고 있는 돈을 모아서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펀드예요. 예를 들어 석유를 많이 파는 나라가 그 돈을 모아서 외국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한국투자공사가 국부펀드를 운영하고 있어요. 85. 국외순수취 경상 이전.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돈과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간 돈의 차이예요. 예를 들어 해외에서 일하는 교포가 한국에 보내는 송금이나 외국에 주는 원조 같은 것들이 포함돼요. 86. 국외순수취 요소소득.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번 소득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번 소득을 뺀 거예요. 예를 들어 삼성이 미국 공장에서 번 돈은 플러스, 현대 울산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임금은 마이너스로 계산해요. 87. 국외저축. 우리나라가 투자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외국에서 빌려오는 돈을 말해요. 경상수지 적자와 같은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투자에 100조 원이 필요한데 저축이 80조 원밖에 없으면 20조 원을 외국에서 빌려와야 하는 거예요. 88. 국제결제은행. 중앙은행들끼리 모여서 협력하고 국제금융을 안정시키려고 만든 기구예요. 줄여서 BIS라고 해요. 스위스에 본부가 있고 1930년에 만들어졌어요. 한국은행도 1997년에 가입했답니다. 89. 국제금융시장.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시장이에요. 런던, 뉴욕, 도쿄 같은 도시에 큰 금융시장이 있어서 세계 각국의 돈이 모이고 흩어지는 거예요. 외환, 주식, 채권 등 여러 가지가 거래된답니다. 90. 국제금융중심지. 세계적인 금융회사들이 모여서 큰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도시를 말해요. 뉴욕, 런던, 도쿄가 대표적이에요. 이런 도시들은 금융 인프라가 잘 되어 있고 정보도 빠르게 모이고 규제도 적당해서 금융회사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91. 국제산업연관표. 여러 나라의 산업연관표를 하나로 합쳐서 만든 표예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만든 반도체가 중국에 가서 스마트폰이 되고 그게 미국에 팔리는 것처럼 나라들 사이의 연결을 볼 수 있어요. 92. 국제수지.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오간 돈을 정리한 거예요. 물건을 사고 판 것, 서비스를 주고받은 것, 투자한 것 등을 다 기록해요. 흑자면 들어온 돈이 더 많은 거고 적자면 나간 돈이 더 많은 거예요. 93. 국제수지표. 국제수지를 표로 만들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거예요.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 등으로 나눠서 우리나라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여줘요. 한국은행에서 매달 발표한답니다. 94. 국제원유 가격. 전 세계에서 석유를 사고 팔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이에요. 미국 WTI, 영국 브렌트유, 중동 두바이유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이에요. 석유 생산량, 날씨, 전쟁 같은 여러 가지 때문에 가격이 매일 바뀐답니다. 95. 국제통화기금. 나라가 경제위기에 빠졌을 때 도와주는 국제기구예요. 줄여서 IMF라고 해요. 1997년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때 여기서 돈을 빌려 썼어요. 지금은 190개 나라가 회원이고 우리나라는 1955년에 가입했어요. 96. 국제투자대조표. 특정 시점에 우리나라가 외국에 투자한 것과 외국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것을 정리한 표예요. 예를 들어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주식에 투자한 돈,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한 돈을 비교할 수 있어요. 97. 국제회계 기준.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쓰는 회계 규칙이에요. 나라마다 회계 방식이 다르면 비교하기 어려우니까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도 2011년부터 상장회사들이 이 기준을 쓰고 있어요. 98. 국채. 정부가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예를 들어 정부가 도로를 만들 돈이 필요하면 국채를 발행해서 국민이나 은행한테 파는 거예요. 정해진 날짜에 이자를 주고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줘요. 정부가 발행하는 거라서 안전한 투자로 여겨져요. 99. 규모의 경제. 물건을 많이 만들수록 개당 비용이 줄어드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 과자를 100개 만들 때는 개당 1,000원이 들지만 1,000개 만들면 개당 500원이 드는 시기예요. 대량 생산하면 효율적이 되니까 비용이 줄어드는 거랍니다. 100. 규제 샌드박스.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시험해 볼 수 있게 규제를 잠깐 면제해주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핀테크 회사가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기존 법에 걸리면 시험도 못 해보잖아요. 그래서 안전장치를 하고 일정 기간 동안 규제 없이 시험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101 그램니치 블라일리법, 1999년 미국에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은행이 증권 업무도 하고 보험 업무도 할 수 있게 허용한 거예요. 예전에는 은행은 은행 일만 해야 했는데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한 금융회사가 여러 가지 일을 다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금융위기가 일어나서 이 법 때문이라는 비판도 받았답니다. 102 그린본드, 환경을 지키는 사업에 쓰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거나 전기차를 만드는데 필요한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거예요. 일반 채권과 똑같은데 돈을 환경 관련 사업에만 써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103 그림자금융, 은행처럼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일을 하지만 은행만큼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회사들이에요. 예를 들어 펀드회사나 대부업체 같은 곳이에요. 은행보다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지만 위기가 오면 더 위험할 수 있어서 그림자금융이라고 불러요. 104 근원인플레이션율, 일시적으로 오르내리는 물가를 빼고 진짜 물가 흐름만 본 상승률이에요. 예를 들어 태풍 때문에 채소값이 급등했다가 다시 내리는 건 일시적인 거잖아요. 이런 걸 빼고 계속 오르는 물가만 계산하면 진짜 인플레이션이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105 글래스-스티걸법, 1933년 미국에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은행과 증권회사를 완전히 분리해서 은행은 예금과 대출만 하고 증권회사는 주식만 취급하게 만든 거예요. 1929년 대공황 이후에 금융 시스템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나중에 1999년에 폐지됐답니다. 106 글로벌 가치사슬,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 과정이 여러 나라에 나눠져 있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만들 때 설계는 미국에서 하고 부품은 한국과 일본에서 만들고 조립은 중국에서 하고 판매는 전 세계에서 하는 식이에요. 각 나라가 잘하는 것을 맡아서 하는 거죠. 107 글로벌 금융안전망, 나라가 금융위기에 빠졌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을 말해요. 첫째는 자기가 모아둔 외환보유액이고 둘째는 다른 나라 중앙은행과 맺은 통화수합이고 셋째는 IMF 같은 국제기구의 지원이에요. 여러 겹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어둔 거예요. 108 금리 선물, 미래의 금리를 미리 정해놓고 거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3개월 뒤 금리가 오를 것 같으면 지금 낮은 금리로 거래하는 계약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금리가 오르면 이익을 보고 내리면 손해를 보는 거죠. 109 금리 스왑,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서로 바꾸는 거래예요. 예를 들어 A은행은 변동금리로 돈을 빌려줬는데 고정금리를 받고 싶고 B은행은 반대 상황이면 둘이 이자를 바꿔서 받는 거예요. 원금은 안 바꾸고 이자만 교환한답니다. 110 금리 자유화, 정부가 금리를 정하지 않고 시장에서 자유롭게 정하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부가 예금금리는 몇 퍼센트 대출금리는 몇 퍼센트 이렇게 정했어요. 그런데 금리 자유화 이후에는 은행들이 경쟁해서 금리를 정하게 된 거예요. 111 금리 평가 이론, 두 나라의 금리 차이와 환율 변화가 같아야 한다는 이론이에요. 예를 들어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2% 높으면 1년 뒤 원화 가치는 2% 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느 나라에 투자해도 수익이 같아지거든요. 112 근본이제, 돈의 가치를 금으로 정하는 제도예요. 예전에는 지폐를 가져가면 은행에서 금으로 바꿔줬어요. 예를 들어 1만원권은 금 10g과 바꿀 수 있다 이런 식이었죠. 지금은 이 제도를 쓰는 나라가 없어요. 113 금산분리, 산업회사가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게 막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이 은행을 사면 자기 회사에만 돈을 빌려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은행 지분을 4%까지 망가질 수 있게 제한해요. 114 금융하부 구조, 금융거래가 잘 이루어지도록 돕는 여러 제도와 기관들이에요. 예를 들어 지급결제 시스템, 신용평가회사, 예금보험공사 같은 것들이에요. 도로나 항만처럼 직접 돈을 벌지는 않지만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랍니다. 115 금융EDI, 회사들끼리 거래할 때 서류 없이 컴퓨터로 주문서나 송장을 주고받는 시스템이에요. 여기에 은행이 참여해서 돈까지 바로 결제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A회사가 B회사에 물건을 주문하면 컴퓨터로 주문이 가고 돈도 자동으로 이체되는 거죠. 116 금융공황, 여러 은행이 동시에 망할 위기에 처하면서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은행이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서 다른 은행에서도 돈을 찾으려고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멀쩡한 은행도 돈이 모자라서 위기에 빠질 수 있어요. 117 금융사이클,
금융시장에서 신용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주기적인 변화예요. 경기가 좋을 때는 은행들이 돈을 많이 빌려주고 나쁠 때는 안 빌려주잖아요. 이런 변화가 5에서 6년 주기로 반복되는데 이걸 금융사이클이라고 해요. 118 금융시스템 상호 연계성. 금융회사들이 서로 얼마나 깊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말해요. 예를 들어 A은행이 B은행에 돈을 많이 빌려줬고 B은행은 C증권사에 투자를 많이 했다면 이들은 서로 강하게 연결된 거예요. 한 곳이 무너지면 연결된 다른 곳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119 금융안정. 금융회사들이 건강하게 운영되고 금융시장이 잘 작동하는 상태를 말해요. 예를 들어 은행들이 부실 대출 없이 잘 운영되고 주식시장도 안정적이고 사람들이 금융 시스템을 믿는 상태예요. 한국은행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랍니다. 120 금융안정위원회. 세계 각국이 모여서 금융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협력하는 국제기구예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만들어졌어요. 25개국의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회원이에요. 121 금융안정지수. 금융시스템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숫자로 나타낸 거예요. 0부터 100까지 있는데 0에 가까우면 안정적이고 100에 가까우면 불안정한 거예요. 은행, 금융시장, 가계부채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계산해요. 122 금융연관 비율. 나라의 금융자산을 실물자산으로 나눈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건물과 기계 같은 실물자산이 1000조 원이고 주식과 채권 같은 금융자산이 1500조 원이면 금융연관 비율은 1.5가 되는 거예요. 경제가 발전할수록 이 비율이 높아져요. 123 금융의 증권화.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대신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서 직접 돈을 모으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 공장을 지을 돈이 필요할 때 은행 대출 대신 회사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금융시장이 발달할수록 증권화가 많이 일어나요. 124 금융이탈 중개화. 금융거래를 할 때 은행 같은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블록체인으로 송금하거나 PEP 대출로 개인끼리 직접 돈을 빌려주고 받는 거예요. 핀테크가 발전하면서 탈중개화가 늘어나고 있어요. 125 금융이탈 집중화. 큰 금융회사들이 하던 일을 여러 작은 핀테크 회사들이 나눠서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은행이 예금, 대출, 송금, 투자를 다 했는데 이제는 송금 전문 회사, 투자 전문 회사가 따로 생겨서 경쟁하는 거예요. 126 금융제도. 금융거래와 관련된 모든 규칙과 기관들을 통틀어 말해요. 금융시장,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금융기관, 그리고 이들을 감독하는 법과 제도가 다 포함돼요. 나라의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금융제도가 잘 갖춰져야 해요. 127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한국은행이 은행들에게 싸게 돈을 빌려줘서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에게 대출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은행이 중소기업에 100억 원을 빌려주면 한국은행이 그 은행에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128 금융지주회사. 은행, 증권사, 보험사 같은 여러 금융회사들을 소유하고 있는 모회사예요. 예를 들어 KB금융지주는 KB국민은행, KB증권, KB생명보험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한 그룹에서 여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129 금융채. 금융회사가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예를 들어 은행이 사람들에게 대출해줄 돈이 필요하면 은행채를 발행해서 투자자들한테 파는 거예요. 나중에 이자를 주고 원금을 갚아야 해요. 130 금융통화위원회.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예요. 7명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재가 위장을 맡아요. 기준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같은 중요한 결정을 여기서 해요. 보통 1년에 8번 회의를 한답니다. 131 금전신탁. 돈을 은행 같은 전문기관에 맡겨서 대신 운용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할머니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이 그 돈으로 채권에 투자하거나 대출을 해줘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 수익을 할머니에게 돌려주는 거죠. 132 기대 인플레이션. 사람들이 앞으로 물가가 얼마나 오를 거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내년에 물가가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미리 물건을 사놓으려고 해서 실제로 물가가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대 관리가 중요해요. 133 기본자본. 은행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자본 중에서 가장 튼튼하고 손실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자본이에요. 주식자본이 대표적이에요. 은행이 어려워졌을 때 이 돈으로 손실을 메울 수 있어서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안전해요. 134 기업계 인간지급 결제 시스템.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 돈을 주고받는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어 쿠팡에서 물건을 사면 내 돈이 쿠팡에 가는데 이 과정을 피지사라는 회사가 중간에서 도와줘요.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24시간 언제든지 결제할 수 있어요. 135 기업간지급결제 시스템. 회사와 회사 사이에서 물건값을 주고받는 시스템이에요. 전자채권을 발행해서 거래해요. 예를 들어 A회사가 B회사에 물건을 팔면 B회사가 전자채권을 발행해서 3개월 뒤에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136 기업경기실사지수. 기업가들에게 경기가 좋아질지 나빠질지 물어봐서 만든 지수예요. 줄여서 BSI라고 해요. 100보다 크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기업이 많다는 뜻이고 100보다 작으면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기업이 많다는 뜻이에요. 137 기업 공개. 회사가 주식을 일반 사람들한테 처음으로 파는 거예요. 줄여서 IPO라고 해요. 예를 들어 카카오가 처음 주식시장에 상장할 때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을 살 수 있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회사는 큰 돈을 모을 수 있어요. 138 기업어음. 회사가 단기로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어음이에요. 줄여서 CP라고 해요. 예를 들어 회사가 3개월 뒤에 갚을 거라고 약속하고 지금 돈을 빌리는 거예요. 신용이 좋은 회사만 발행할 수 있어요. 139 기저효과. 작년에 특별한 일이 있었을 때 올해 통계가 왜곡되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 작년 여름에 태풍으로 채소값이 폭등했다면 올해 여름에는 작년보다 채소값이 낮아 보이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예년 수준일 수도 있는 거예요. 140 기준금리. 한국은행이 정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금리예요. 이 금리를 기준으로 은행들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정해져요.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은행 대출금리도 따라서 올라가고 예금금리도 올라가요. 141 기준순환일. 경기가 좋아지다가 나빠지거나 나빠지다가 좋아지는 전환점의 날짜예요. 예를 들어 2020년 3월이 경기 저점이었다. 이런 식으로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정해요. 이 날짜를 기준으로 경기를 분석할 수 있어요. 142 기준환율.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환율로 원화와 달러의 환율이에요. 다른 나라 돈과의 환율은 이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계산돼요.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이고 달러엔 환율이 100엔이면 원엔 환율은 자동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143 기초가격. 물건을 만든 사람이 실제로 받는 가격이에요. 소비자가 내는 가격에서 세금을 빼고 정보 보조금을 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우유가 가게에서 1000원에 팔리는데 세금 100원 빼고 보조금 50원 더하면 생산자는 950원을 받는 거예요. 144 기축통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돈이에요. 지금은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예요. 나라들이 무역할 때도 달러로 하고 외환보유액도 달러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힘있는 통화랍니다. 145 기타 기본자본. 기본자본 중에서 보통주자본이 아닌 다른 자본이에요. 예를 들어 특별한 조건이 붙은 채권 같은 거예요. 은행이 어려워지면 이 돈도 손실을 메우는 데 쓸 수 있어요. 146 기펜제. 가격이 내려가는데도 오히려 수요가 줄어드는 신기한 물건이에요. 아주 저급한 필수품이 이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옛날에 감자가 주식이었던 가난한 사람들은 감자값이 내려가면 고기를 더 사고 감자를 덜 샀다고 해요. 147 기회비용. 어떤 선택을 했을 때 포기한 다른 선택 중 가장 좋았을 것의 가치예요. 예를 들어 영화를 보러 가면 그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 수 있었던 돈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포기한 아르바이트 비용이 기회비용이에요. 148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외국 물건이 갑자기 너무 많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산업이 피해를 입을 때 수입을 제한하는 거예요. 세이프가드라고도 해요. 예를 들어 중국 마늘이 너무 싸게 많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마늘 농사가 어려우면 일시적으로 수입을 막을 수 있어요. 149 긴축정책. 경기가 너무 과열됐을 때 정부나 한국은행이 경제를 시키는 정책이에요.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물가가 너무 빨리 오르면 금리를 올려서 사람들이 돈을 덜 쓰게 만드는 거죠. 150 꼬리 위험. 확률은 아주 낮지만 한번 일어나면 경제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위험이에요. 예를 들어 대형 금융회사가 갑자기 파산하는 일은 거의 안 일어나지만 만약 일어나면 전체 금융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어요. 이런 극단적인 위험을 꼬리 위험이라고 해요. 오늘 준비한 경제금융용어 설명이 여기까지입니다. 경제 뉴스를 보실 때 이 용어들이 나오면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더 많은 용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